안녕하십니까. 히말라야 입문강좌 간추린 인도 역사 3강. 오늘 이 시간은 불교가 탄생한 인도를 방문해서 불법과 경전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국업승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들 국업승들의 인도 여행에 있어서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불법을 찾아 험난한 여정도 마다 않는 순례자의 길이었다고 하는 점일 것입니다. 순례자란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참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행기도 기차도 없던 그 시절에 인도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불교 성지를 순례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이 불경들을 가지고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겠지요. 중앙아시아의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뚫고 가야 하는 길이었기에 중국에서 인도로 향하는 국업승들은 자신이 가는 길이 100명이 떠나도 돌아오는 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여행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들의 여행을 같이 따라가 볼까요?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불교는 후한시대 서기 58년에서 75년 동안 지배했던 명제제위 시기에 처음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불교가 일반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중국의 불교의 전파와 확산은 인도와 서역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불교 승려들 덕분이었고, 당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대상무역의 도움을 받아 승려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된 불교 경전들은 대부분이 인도에서 직접 전해진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전해진 불교 경전들은 중국 승려들의 지적인 또는 학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 승려들은 불교가 탄생한 인도에 가서 좀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불교에 대한 연구를 원하게 됩니다. 중국의 수많은 승려들이 구법 취경의 목적으로 불법을 구하고 불교 경전을 취할 목적으로 서역을 향해 길을 떠나는 험난한 순례의 도정을 밟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법현과 현장의 기록이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법현과 현장을 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현의 생애와 그가 인도로 간 목적, 인도로 갔을 때 인도의 상황. 법현은 5세기 초에 인도를 방문했고, 그때 인도는 굽다 제국이 수립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굽다 제국의 짠드라굽다 2세의 치하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때였죠. 따라서 인도 역사에서 굽다 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계속해서 법현이 어떤 여행 경로로 인도를 여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여행기, 불국기에 담겨 있던 기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현은 인도에 갈 때에는 육로를 통해서 갔지만 인도에서 스리랑카를 거쳐 중국으로 되돌아갈 때는 해로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법현의 기록에 나타난 인도, 스리랑카에 대한 언급과 중국에 도착한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현의 인도 순례와 그의 기록 불국기가 남긴 공헌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현장에 대해서도 생애와 함께 그가 인도로 갔던 때에 인도에 있던 주요 왕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인도에 도착했던 7세기는 굽다 제국이 와해된 이후 여러 왕조들이 난립해 있던 시기였는데요. 이들 왕조 중에서 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하르샤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인도에서 어떤 경로로 여행을 했는지, 또 그가 남긴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인도로 가는 길과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길 모두 육로를 이용했는데요. 그렇게 험난한 여정을 마친 후 현장이 중국에서 진행했던 불교 관련 번역 작업이겠지요. 그러한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인도 여행과 그의 기록이 공헌한 바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버편은 서역을 여행하고 기록을 남긴 최초의 중국 승려입니다. 버편의 생물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4세기 만렵에서 5세기 중엽까지 생존했던 중국 동진 시대의 승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세 때부터 절에 들어가 불도를 공부했고 20세에 구주계를 받아서 승려가 되었다고 알려졌죠. 버편이 살던 당시에 중국의 불교 승려 수가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 사원과 승려가 거주할 수도원의 설립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버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출가 승려들의 계율을 다루는 율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율장을 얻기 위해 버편은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버편은 399년에 해경, 해응, 해외, 도정 등의 승려와 함께 장안을 출발해 서역으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거쳐 인도에 도착해서 산스크리트를 배우고 불법을 익히고 이 붓다와 관련한 여러 유적지를 돌아보고 413년 중국의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인도로 갈 때에는 여러 승려들과 함께였지만 중국에 되돌아갈 때에는 버편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니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지요. 위에 언급된 생물 연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버편이 인도로 여행을 시작한 때는 60세가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요즘 인생은 60부터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당시 60이 넘은 나이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타국에서 또 순례의 그러한 여정으로 보낸 것이라고 하니 버편의 열정과 체력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버편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인도 북부의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굽다 제국의 짠드라굽다 2세였습니다. 짠드라굽다 2세는 굽다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그는 군사원정을 통해 북서부 인도의 샤카를 물리치고 빈디아 산맥 위쪽에 위치했던 중서부 말와와 서부 인도를 정복했습니다. 그의 치세하에 굽다 제국의 영토는 동쪽의 벵갈에서 서쪽의 구자라트까지, 북쪽의 히말라야에서 남쪽의 나르마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짠드라굽다 2세는 빠라마 바가바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을 경배하는 자, 비크라마 아디띠아, 용감한 태양 등의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외교적인 수완이 뛰어난 왕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딸 프라바바티 굽다를 바카타카 왕국의 루드라세나 2세와 혼인시켰다고 합니다. 바카타카는 데칸 이남 지역을 다스리던 왕조로 학자들은 짠드라굽다 2세가 이 바카타카와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이 남인도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 짠드라굽다 2세의 용맹함과 업적은 쿠투브 컴플렉스 안에 위치한 철기둥에 새겨진 비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요. 델리에서 구루그람, 예전에는 구르가온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구루그람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 쿠투브 컴플렉스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축물은 13세기 초 델리 술탄 왕조를 설립했던 쿠투부딘 아이박이 세웠던 꾸뚜브 미나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위치한 철 기둥에 지금 바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철기둥에 굽다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짠드라굽다 2세에 대한 찬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굽다 제국의 왕들이 어떤 출신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금성문에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굽다 시대의 유물이 오늘날 우타르프라데시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또 수도가 빠달리푸트라였다는 것을 통해서 굽다 왕들의 세력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구나 하는 점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굽다 제국의 시조는 짠드라굽다 1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시자 짠드라굽다는 정치적 힘과 권력을 보여주는 아슈와메다 의례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아슈와메다는 말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베다의 의례로 후기 베다 문헌에 등장하는 의례입니다. 1년 넘게 치러지는 이 의례는 왕이 자신의 경쟁자들에게 정치적 우세를 과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굽다 왕들도 아슈와메다 의례를 수행해서 제국의 힘을 보여주었죠. 중앙아시아의 기원을 두었다고 전해지는 이 아슈와메다 의례는 굽다 왕이 발행한 금화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굽다 왕들은 자신을 왕들 중의 왕, 마하라자 디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역시나 제국의 권위와 힘을 보여주는 칭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금화를 굽다 왕들이 가장 많이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굽다 왕들은 대개 비슈누 신의 추종자였지만 다른 종교도 후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불교는 법현의 기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왕의 후원으로 크게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굽다 시대에 건설된 비하르주에 위치한 날란다 사원 안에 지어진 날란다 대학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승려들이 찾아올 정도로 높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굽다 시대는 인도 문화의 부흥기 혹은 고전 문화의 완성기라고 불리는데 특히 예술과 문학의 조예가 깊었던 사무드라굽다와 짠드라굽다 2세의 치세하에 이런 고전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그들은 예술인을 우대해서 궁전에 당시 유명한 예술인들을 불러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굽다 시대의 문학은 브라흐만이 주도한 궁정문학 또는 엘리트 문학으로 볼 수 있으며 대개 산스크리트로 작성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래 서사시인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결집된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굽다 시대의 문학의 최고봉은 희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가는 샤쿤달라를 쓴 깔리다사입니다. 총 7막으로 구성된 샤쿤달라 이야기는 마하바라타와 프라나에서 그 이야기를 가져온 것이었지만 깔리다사의 손을 통하면서 새롭고 화려하게 다시금 피어나게 됩니다. 굽다 시기는 문학뿐만 아니라 동굴과 사원의 건립도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아잔타 불교 석굴 사원에 14번째부터 20번째에 이르는 석굴이 바로 이 굽다 제국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잔타 불교 석굴 사원은 마하라슈트라주 북서부에 위치한 29개의 석굴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부터 서기 7세기경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총 29개의 석굴 가운데 5개는 사원의 형태로 나머지는 승려들이 거주하던 수도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 석굴 사원은 사리탑을 안치하여 예배를 올리는 사원인 짜이띠아와 승려들이 거주했던 수도원인 비하라로 구성됩니다. 사진 위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아잔타 석굴을 밖에서 찍은 광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래 두 그림은 아잔타 제1석굴에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왼쪽이 빠드마빠니 연화소 보살도고요. 오른쪽이 와즈라빠니 금강보살도지요. 법현이 중국을 떠난 해가 399년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해가 413년이었으니까 이 법현의 순례 기간은 무려 14년에 이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현은 장안을 출발하여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서 인도 북서부를 통해 인도 내륙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사막을 건너면서 이 사막의 바다에는 악령과 뜨거운 바람이 많이 있어서 모두 죽고 단 한 명도 그 목숨을 보존하지 못했다. 하늘에는 새도 날지 않고 땅에는 뛰는 짐승도 없다. 멀리 보아도 눈 닿는 데 없고 갈 곳도 알지 못한다. 다만 죽은 자의 해골이 이정표가 될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현은 인도 서북부에서 겐지스강을 통해 인도 중부의 여러 불교 유적지를 둘러보고 벵갈의 땀날립디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해로를 통해 스리랑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로를 이용하여 스리랑카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되돌아가게 되지요. 이처럼 법현은 율장을 구하기 위해 장안을 출발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 스리랑카에서 율장을 구해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장안에서 출발, 중앙아시아를 거쳐 북인도, 중인도, 겐지스강, 동인도로 해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법현의 불국기는 최초의 서역 견문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현이 남경에 도착한 지 1년 뒤인 서기 414년에 그는 자신의 여행기록 불국기를 썼고요. 후에 다른 사람들의 요청으로 일부 자료를 보완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여행기 불국기 판본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불국기의 첫 장에는 이 법현이 서역에 가게 된 동기에 대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법현은 예전에 장안에 있을 적에 율장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개탄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홍씨 2년 기해년에 해경, 도정, 해응, 해외 등의 스님과 함께 천축에 가서 계율을 찾아 구해오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글귀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법현의 불국기는 법현전, 고승법현전, 동진법현기, 법현행기, 역유천축기전, 불유천축기 등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법현의 불국기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30여 개국의 자연환경, 지리, 교통, 문화, 종교, 풍습, 불교 유적,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등을 약 1만 자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법현은 현재 비하르주의 수도인 빠뜨나, 고대에는 빠달리푸트라라고 불렸었지요. 이 빠달리푸트라에 3년간 머물면서 산스크리트를 배우고 불교 경전을 익히며 처음 목적한 대로 율장을 베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부 인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중국인들과 굉장히 비슷한 옷을 입고 생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인 빠달리푸트라에 불교가 매우 흥성했고 왕을 비롯한 신하들이 독실하게 불교를 믿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생을 하지도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파와 마늘도 먹지 않고 돼지나 닭 같은 가축을 기르지도 않으며 푸죽간과 술집이 없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현은 붓다의 제자였던 승려들의 탑에 불자들이 향과 꽃을 바치고 밤새워 등불을 켜며 그들을 기린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탑과 여러 보살상으로 꾸민 사륜 수레의 행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붓다의 탄생지인 룸비니, 붓다가 성장한 카필라바스두,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 초전 법륜지였던 사르나트, 붓다가 열반한 쿠시나가르 등 주요한 불교 유적지를 두루 참배하며 이동시간, 거리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훗날 현장 등 다른 구법승의 기록과 함께 불교 유적지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고고학적 연구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편은 인도 각지의 불교 상원과 더불어 승려, 수, 대승, 소승 이러한 사찰 정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의 기록과 함께 인도 불교사에서 불교 교단사를 이해하는 중요 단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인도에서는 왕을 비롯한 대신 등의 상류층과 부유층이 수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땅과 건물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교에 대한 후원 이외에 법편은 인도의 승려들이 계율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데 감격해서 자신이 중국에서 태어난 것을 탄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인도 승려들의 청결하고 질서 정연한 모습은 2세기 뒤 인도를 방문한 현장의 기록에서도 감동적으로 서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법현이 빠탈리푸트라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왕, 이 짠드라굽다 2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굽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현은 인도 동부 땀날립디를 떠나서 스리랑카에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스리랑카에 2년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가 머무른 곳은 아바이아기리 비하라였습니다. 아바이아기리 수도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아바야기리는 아누라다푸라에 위치한 불교 수도원입니다. 그가 법현이 이곳에 머무를 동안에 이곳에서는 이제 해마다 90일 동안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일반에 공개해서 참배를 드리게 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자리에는 중국의 지원으로 박물관과 승려 숙소 등이 포함된 마하디사 법현 문화센터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법현은 스리랑카를 떠나기 전에 불경의 산스크리트 사본들과 마하승기율, 장아함경 등의 불경을 손에 넣었고 법현이 구한 이런 불경들은 이전 그때까지 중국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귀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법현이 남긴 불국기에는 이 스리랑카 역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스리랑카 역사서인 마하밤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국왕이었던 마하나마의 궁전에서 아바야기리 비하라와 아누라다푸라의 별궁으로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기념의식과 관련된 생생한 묘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스리랑카에 남아있는 이 법현의 전설, 그 다음에 법현의 흔적은 그 기록과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 스리랑카 서남부에 그 빨간 점이 보이시지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법현이 스리랑카에 있을 때 머물렀다고 하는 법현 동굴입니다. 스리랑카 남서부의 깔루따라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법현이 이곳에서 지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법현이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그러한 불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구하고 스스로 고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합니다. 법현은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스리랑카에서 배를 타지만 출발한 지 3일 만에 폭풍우를 만나서
13일 동안을 이 폭풍우 속에서 고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섬에 이제 겨우 닿아서 배를 수리하고 다시 출발했지만 또다시 폭풍우를 만나서 이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이 방향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별을 보고 한 70여일간을 항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벼퍼는 배 안에 식수가 떨어져 바닷물을 떠서 먹은 이야기도 기록을 하고 있고, 폭풍우 속에서도 관세음 보살만을 생각하면서 이 폭풍이 물러가기를 기도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귀국 후의 버편은 남경에 이제 자리를 잡고 붓다 받으라 불타 발타라 라고 하는 스님과 함께 화엄경을 한역한 스님으로 유명하지요. 이 불타 발타라 승려와 함께 대반열반경, 대반니원경, 그 다음에 마하승기율 이러한 경전들을, 불교 경전들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 마하파리니르바나 수트라는요, 빨리어로 마하파리니빤나 수타라고도 얘기가 되지요. 이 대반열반경은 붓다의 열반을 중심으로 설한 불교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하상기가 비나야는 이 마하승기율이라고 번역이 되고, 이 마하승기율은 비쿠, 비쿠니라고 하는 이 출가한 불교 승려를 위한 계율을 정리한 문헌이라고 합니다. 모두 4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권부터 35권까지는 비쿠와 비쿠니, 스님에게 다 같이 해당되는 계율이 실려 있고 36권부터 40권까지는 이 비쿠니에 대한 계율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편은 형주의 신사에서 86세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법편의 구법취경 순례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집니다. 첫째,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구한 불교 경전을 번역하여 중국 내 불교 연구를 촉진시키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편은 인도 불교 성지를 순례하면서 각 지역에 대한 의미, 상세한 묘사, 지리적 위치 등을 자세히 기록해서 이후에 구법승들이 그를 따라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법편은 중앙아시아 6개국, 인도 22개국,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자바 등 30여 개국의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인도는 물론 스리랑카까지 순례에 성공했던 중국 최초의 구법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의 기록은 불교뿐 아니라 그가 거쳐간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지리, 풍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넷째, 법편은 그의 여행 경로에서 보이듯이 중국과 중앙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다시 중국으로 이어지는 이 광대한 지역을 불교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당서역기의 저자인 현장은 일반인들에게는 소설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의 모델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은 중국이 수에서 당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나라의 승려가 되어서 이제 불경을 구하기 위해 인도를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승려였는데요. 이 시기는 태종 이세민이 현무문의 변을 일으켜가지고 형제들을 살해하고 등극한 직후였습니다. 태종은 쿠데타나 다름없이 황제가 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즉위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강력한 대외 팽창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 1차 목표로 북방 최대의 위협이었던 이 돌궐족을 퇴치시키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태종은 돌궐에 대한 총 공세를 감행하기 위해서 국경 지역의 비상령을 선포하고
통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게 됩니다. 당시 현장은 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각지의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교의 경전이 한문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이 후한 시대부터인데 그때는 한문에 능숙하지 못했던 이 서역의 승려들이 경전의 번역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념, 그런 문장, 이러한 것의 정확한 전달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장은 인도에 가서 완벽한 형태의 이 원전을 구해서 심오한 진리를 터득해야겠다. 그러한 결심을 이제 세우게 되고 이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출국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 태종이 이제 돌골과의 전쟁으로 바쁘고 또 국경 지역에 비상령이 선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국이 허락되지 않았었죠. 현장의 출국행도 이렇게 막히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거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국법을 어기고 장안을 몰래 빠져나가 인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629년부터 645년 동안 중앙아시아, 인도를 거치는 대장정의 여행을 펼치게 되지요. 중국 서부에 위치해 있던 이 감숙성에서 신강 지역에 이르는 좁은 동로를 따라서 서역으로 향했고요. 이 서역의 관문에 해당되는 토르판 지역에 있던 당시 국문태라고 하는 한이 다스리는 고창국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인도로 오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창을 출발한 현장은 이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변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다가 천산 산맥을 가로질러서 서북쪽으로 방향을 튼 뒤에 628년에는 이 탈라스에 이르러가지고 다시 서남쪽으로 돌아오 내려오면서 타슈켄트를 거쳐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630년에 인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인도에 도착한 현장은 그 후 18년 동안 인도의 북부, 동부, 남부, 서부 등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각지의 불교 유적을 탐방하고 고승들을 만나 토론을 벌이고 이제 그 불교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던 것이지요. 그는 인도를 여행하는 동안에 특히 인도 중부에 위치한 이 날란다 사원, 오늘날 비하르에 있습니다. 날란다 사원에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대승, 소승 이러한 그 계열을 따지지 않은 많은 경전들을 공부해서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불분명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깨우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이 인도에 도착한 것은 630년이었습니다. 이때 북인도는 6세기경 굽다 제국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각 지역의 영주, 사만타라고 불리는 영주가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난립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발라비의 수도를 둔 마이드라카, 깐노지에 위치한 머우카리, 까마롭바라 불린 오늘날의 아쌈에 위치한 바르만 왕조라고 할 수가 있었지요. 뒤이어 이 모카리 왕조의 치세하에 지역 영주였던 뽀샤부띠 가문이 타네슈와르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하게 되었고 바로 이 가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하르샤바르다나가 나오게 됩니다. 7세기 초에서 중엽까지 북인도를 다스렸던 하르샤바르다나 왕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굽다 제국 이후에 혼란스럽던 인도 북부 지역을 재통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세력은 특히 겐지스강 상류에 위치해 있는 이 깐노즈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한 이후에 크게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의 왕국은 우타르프라데시의 깐노즈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알쌈, 남쪽으로는 나르마다 강에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그는 외교에 능하다고 알려졌는데요.
자신의 딸을 경쟁자였던 구자라트 왕과 결혼시켜 그의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영토 확장과 전쟁에 협조한 나라들의 선심을 베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외교에 능한 하르샤에게도 이제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고다 왕국의 샤샹가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샤샹가가 이 하르샤의 형 라자 바르다나를 죽이고 누이 동생이었던 라자 슈리를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하르샤는 샤샹가를 죽이고 이 고다 왕국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평생의 수건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샤샹가가 살아있을 때 그를 항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고대 인도의 정치적 중심지였던 대대로 중심지였던 빠탈리푸트라는 이제 그 기세가 좀 약해지고요. 정치적 중심지는 깐노즈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깐노즈가 위치해 있던 곳이 겐지스강 상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겐지스강 상류의 비옥한 토지하고 풍부한 자원을 토대로 이 지역을 차지하는 나라는 이제 농업이라든지 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했다고 합니다. 이 하르샤는 남인도로 이제 영토 확장을 시도하던 중에 짤루키아 왕국의 플라키신 2세를 만나서 전투를 치르지만 이제 패배하고 말죠. 이렇게 굽다 이후에 짧았던 하르샤 바르다나가 지배했던 그 북인도의 재통일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맙니다. 다음에 보시는 지도가 바로 현장이 인도를 여행하고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현장도 법현과 마찬가지로 638년에 스리랑카를 순례할 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이제 스리랑카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방문하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리랑카를 방문하지 않은 조로한 길들로 이제 표시가 된 것이지요. 현장은 당시 국업승들 중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육로로 갔다가 다시 육로로 귀환했기 때문에 이 아시아 내륙 지방에 대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현은 육로로 갔다가 해로로 돌아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아는 해초는 해로로 갔다가 또 육로로 돌아가지고, 또 의정이라고 하는 그 승려는 왕복 모두 해로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 해로라고 볼 때는 해로에도 이 배의 난파라든지 아까 법현이 겪었던 폭풍우라든지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 육로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적 육체적 소모가 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면에서 현장은 정말 제대로 험난한 여정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현장은 북서부에서 동부, 그 다음에 남부, 다시 동부로 이어지는 여행을 마치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를 다녀온 현장의 여행 기록인 대당서역기는 당 태종의 요청으로 646년 집필이 완료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총 12권으로 현장의 제자였던 변기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현장이 대당서역기의 저자로 알려져 있지만 책의 마지막에 실린 찬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현장의 제자인 변기가 스승의 지시에 따라 그의 여행 기록을 참고로 해서 찬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책의 내용 역시나 현장이 다녀온 이 여행 경로를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인도의 여러 곳을 시계 방향에 따라 서술하다가 마지막으로 중국의 탈인문지 남쪽의 도시들에 대한 묘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대당서역기에 기록된 이 유명한 불교 유적지들은 오늘날 대부분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거나 아니면 사막 속에 묻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이자 이제 학자였던 이 아우를스타인은 대당서역기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현장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미
이 모래 아래로 사라져버린 수많은 그 불사와 유물들을 다시 찾아낼 수가 있었지요. 현장은 자신이 실제로 방문한 138개국, 실제로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고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140여 개에 이르는 이 도시들의 특징, 주민들의 모습, 언어와 문자, 사원과 승려들의 숫자, 대승과 소승의 분포, 불교와 관련된 성스러운 유적지 및 그곳에 얽힌 역사적 사건과 일화 등을 차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의 발상지이며 당시 불교 연구의 중심지였던 날란다 사원이 소재한 이 중인도에 대해서 8권과 9권을 할당해가지고 자세히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동양학자 이 줄리앵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8년 대당 서역기를 번역하면서 이 유럽의 현장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기록에 나타난 인도는 기존에 유명했던 페샤와르, 탁실라 등의 도시에서 옛 건물들이 무너지고 겐지스강 유역의 깐노즈, 프라야그 이러한 도시들이 새롭게 생겨났다라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하르샤바르다나 왕에 대해 무척 부지런하고 자상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왕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여 국가재정의 4분의 1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등 왕이 정치, 행정, 경제의 모든 일을 관장하며 백성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이 개인적으로는 시바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불교, 자이나교와 같은 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강력한 군대, 10만의 보병, 5만의 기병, 6만의 코끼리 군대를 갖춘 그러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현과 마찬가지로 현장도 붓다와 관련이 있는 불교 유적지들을 순례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유적지에 설립된 불교 수도원과 승려의 수를 자세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은 오늘날 아쌈 지역에 위치한 바르만 왕조의 이 바스카라 바르만 왕의 초대로 왕의 궁정에서 머무르기도 했고, 또 하르샤바르다나 왕의 초대로 이 바스카라 바르만 왕의 아들과 함께 불교 집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르샤바르다나 왕은 프라야그에서 열리는 쿰브멜라 축제에도 이 현장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현장은 645년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로를 통해서요. 장안에 도착한 직후 태종은 현장을 불러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 평소 중앙아시아나 인도 등지에 관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현장은 매우 정확하고 아주 명확하게 이제 답을 했겠지요. 그가 외국의 사정에 깊은 지식이 있는 것에 태종이 이제 놀라서 자신을 보좌해서 이제 국정에 임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지요. 하지만 현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현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챈 태종은 그러면 서역 여행을 통해 가지고 얻은 이 풍부한 지식을 정리해 가지고 글로 남기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또다시 제안을 하고 이것은 그 현장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도착한 지 1년 만에 그래서 646년에 자신의 여행기를 완성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대당 서역기입니다. 대당 서역기는 모두 이제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 후 현장은 인도 불경들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에 이제 몰두하게 됩니다. 그는 인도에서 습득한 이 산스크리트에 대한 탁월한 지식하고 경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18년 동안 모두 1338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불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18년 9개월 동안 7000부,
1338권의 불경을 번역했다. 매달 6권씩, 닷새에 1권씩을 번역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이 대표적인 번역서는 대반야경,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반야심경, 해신밀경, 유가사지론, 성유식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여행기 대당서역기 등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저 뒤에 있는 탑은 대안탑입니다. 이 산시성 시안시의 대자은사 경내에 있습니다. 이 탑에는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상, 사리, 그 다음에 불교 경전 등이 봉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탑은 모두 7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높이는 64.5m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쪽에 보이는 것이 현장의 상이지요. 현장의 공헌점은 첫 번째 6세기, 7세기 서역과 인도에 대한 아주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와 인도 각지의 민족, 풍습, 종교 및 정치, 경제적 상황을 세밀하게 기록한 자료의 보고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모두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서술의 수서가 이제 그가 여행했던 지역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분량이라든지 아주 세밀한 묘사에 있어서 다른 기록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대당서역기는 당시 북인도의 통치자였던 이 하르샤바르 다나에 대한 상세한 기술에서 이제 보여주듯이 7세기 인도의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그 이전 시대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더없이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붓다의 생물 연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장은 이에 관한 당시의 여러 전승들을 충실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제 학계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카니시카 대왕의 통치 연대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당서역기는 분량이나 내용의 상세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현장은 당시 국업승들 중에서 드물게 육로로 갔다가 또 육로로 귀환했기 때문에 이 아시아 내륙 지방에 대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대당서역기는 이처럼 현장의 초인적인 고난과 결단을 밑거름으로 해서 탄생한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글은 6세기, 7세기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대한 소중한 역사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 불법의 뜻을 둔 수많은 동방의 승려들에게 이 도전 혹은 어떤 존경의 원천이 되기도 했었죠. 또한 그 속에 담긴 여러 지방의 다양한 민담과 설화가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을 자극해서 새로운 문학적 창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유기는 명대 작가인 오승은이 지은 중국의 고전 소설로 바로 삼장법사가 주인공이지요. 현장의 구법 취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위에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설에는 당나라 승려 현장이 서역의 불경을 얻으러가면서 겪는 81가지의 순환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작가인 오승은이 거의 혼신의 힘을 쥐어짜가지고 이들을 한데 엮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아시아권을 포함한 동양에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는 소설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오승은의 서유기가 세상에 나온 후에는 이 삼장법사라고 하면 제자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데리고 천축으로 고난의 여행을 떠난 국업승, 현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영화,
만화 등으로 각색이 되고 있지요. 이 여러분이 보시는 포스터가 바로 이 서유기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왼쪽 서유기 월강보합이라고 하는 영화는 주성치 주연의 영화로 1995년에 개봉되었고, 오른쪽 현장법사 서유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화는 2016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렇게 삼장법사 현장과 그를 주인공으로 한 서유기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색다른 버전으로 각색되어 가지고 우리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비하르주의 날란다에는 현장을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이 현장 기념관의 전경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현장상이 있고요. 그렇죠? 중국에 있는 중국 장안에 있는 대안탑에 있던 현장의 두개골이 이 달라이라마의 중재로 인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1956년에요. 이 그 현장의 유골은 원래는 이제 빠뜨나 박물관에 있다가 2007년 이 현장 기념관이 설립되면서 날란다 현장 기념관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사진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현장 사진은 등에 불경을 가득 짊어진 구법승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난 그러한 조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지금까지 법현과 현장의 인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법현의 불국기, 현장의 대당서역기, 그들이 남긴 여행기는 초인적인 고난과 결단을 밑거름으로 해서 탄생한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다른 승려가 쓴 후기에 법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내 가슴이 쿵쾅거리고 온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한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였다. 왜냐하면 내게는 확실하게 정해진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오로지 한 곳에 마음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죽음이 거의 확실하고 생존 가능성은 만분의 1에 불과한 여행을 감행했던 이유이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